봐봐. 기본적으로 법지문은 너가 물어보는 이 선지의 어떤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선지의가 물어보는 정도? 그것만 보더라도 되게 정확한 독해를 요구해. 그렇지 않으면 틀릴게. 그렇게 설계를 하거든. 그래서 어떤 역설이 생기냐? 너는 정확하게 읽으려고 해. 정확하게 읽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너무 머리 아프다라는 거지. 정확하게 읽을 게 너무 많아. 정확하게 읽을 게 너무 많아. 왜냐하면 법지문은 진짜 모든 게 다 중요해 보이거든. 읽어보면.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답이 나오긴 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정확한 독해를 할 거야, 우리도. 근데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읽을 건지를 내가 확실히 정하는 것.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 정확하게 읽고 어떤 거는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이제 상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일단 이거 한번 지워볼게. 지워보고 첫 문단에서 근데 사실 너가 이제 쌤이 아까 초반에 법에 대한 기본 상식에 대해서 좀 주입을 시켜줬잖아. 그걸 바탕으로 하면 첫 문단은 좀 쉬웠을 거야, 아마 읽을 때. 나는 첫 문단이 그냥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앞에까지는 그냥 계약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만약 계약을 모르는 친구는 굉장히 힘을 막 해가지고 읽어도 되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계약에 대해서 아는 우리 입장에서 좀 쉬운 내용 아니야?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대. 계약도라는 걸 보자마자 너 어떤 생각을 해줘야 돼? 그것도 맞지만 우리 계약 딱 보면 바로 뭐 떠올려 주기로 했어? 계약이 뭐예요? 법적 약속이다. 이거를 무조건 그냥 먼저 떠올려줘. 계약이라는 게 좀 많이 나오거든, 법지문에서. 여기에 이미 우리가 얘기한 계약의 모든 특성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치? 계약은 하나의 약속이다. 당연하죠.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딱 그렇지. 뭐가 달라? 그치? 저런 일반적인 약속과 계약의 그럼 공통점은 뭔데? 약속? 그것도 맞지. 근데 여기에서 딱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의사 표시가 그치?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약속에 대해서 이 지문은 뭐에 좀 집중하냐면 의사 표시의 합치를 요구해. 이게 말이 어려서 그렇지 그냥 이거야. 내가 있고 너가 있으면 내가 어떤 의사를 내, 너도 의사를 내. 맞아? 오케이, 합치. 이거. 오케이. 의사표시 합치가 있는 거. 여기까지는 일반적 약속인데 거기에다 더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여기서도 요건과 효과 한번 떠올려주면 좋겠지. 그치? 어쨌든 그래서 그치? 맞아. 쌤이 나한테 계약은 법적 약속이라 했어. 그러니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 약속과 차이가 있지 라는 것까지 하면 사실 저 첫 파트 읽는 데는 한 5초, 10초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예시가 나오거든. 저 예시 부분 한번 볼게. 한 예로 매매 계약에 대해서 나와. 매매 계약 우리 아까 지금 했었잖아. 매매 계약이 뭐였지?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약속되는 어떤 거야. 그치? 이거 계속 반복된다,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 합치면 성립한대. 일단 예시가 나왔으니까 예시가 나오면 뭐가 나오지? 어떤 상황이 나오거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야? 매매의 상황이지.
그러면 쌤이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뭐도 같이 고려해 주라고 했지? 대상들, 주체들, 법적 주체들도 나오겠지. 두 명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라고 하고 B라고 해볼게.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그치? A를 그냥 매도인이라고 할게. 얘를 매수인이라고 할게. 그러면 얘는 어떤 관계에 있어? A는 B한테 물건을 줘야 되겠지. B는 A한테 대금을 줘야 되겠지.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계약이잖아. 이 계약을 어떤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채권과 채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지? 이것도 사실 너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만한 개념이긴 한데 한번 확실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계속 나올 거야. 채권이 뭐지? 응. 내 권리. 나 이거 받아야 돼. 이거는. 나 이거 해야 돼. 그냥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보면 돼. 나의 권리랑 의무.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채권과 채무가 약간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해석할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A 입장에서, 매도인 입장에서 내가 물건을 넘겨야 된다라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의무지. 그래서 나의 채무야. 근데 반대 입장인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 얘는. 얘한테는 그게 채권이 된다라는 거야.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에 처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입장이 너무 중요해. 법 지문에서는 입장. 입장을 꼭 고려해서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사실 쌤이 방금 얘기한 게 거의 저 예시 뒷부분 다 내용 아니야?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의 표시가 합치면 성립한대. 왜? 약속이니까. 의사 표시 합치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네. 인지해주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봐봐, 이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막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내가 A, B라고 하고 얘네 간의 관계 따지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치? 매매 목적물 이런 것도 일부러 막 어렵게 말을 돼 있는데 그냥 물건을 생각해. 오케이? 그러니까 특히나 법지문의 특징이 뭐냐면 겁나 막 어려운 얘기들, 어려운 단어들, 표현들이 나와. 그런 것들이 실제로 까보면 별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가 그런 것들 단순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해. 알겠지?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 이제 청구할 권리가 간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해하는 관계에 놓인 것이다. 여기 이 전체 부분이 만약에 내가 그냥 모든 거를 이제 막 괄호치고 다 나누고 이런 학생이라면 이 모든 걸 다 분석할 대상이 되겠지만 요거 하나만 되면 그냥 다 끝이라고. 이렇게 독해하는 게 맞다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첫 문단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읽었어야 돼. 오케이? 나는 아직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뭐 화제가 뭐지? 라는 게 아직 잘 안 잡히거든. 그냥 계약 그중에서 매매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도 함께 해주면 좋아. 뭔가 아직 제대로 나온 게 없어 보이니까 의도가. 하고 이 문단 볼게.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자, 정의를 해주고 있지.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법률 행위래. 그치? 근데 이거 보면서 의사 표시 보면서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뭐야? 법률 행위. 나 이거 앞에서 본 것 같은데.
계약이 법률 행위네. 앞에서 계속 의사표시 얘기 있었잖아. 연결시켜서 읽어줘야지. 아, 의사표시가 필요한 어떤 것이 바로 법률 행위구나 라는 거. 이걸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법률 행위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정의되고 있는데 이 법률 행위라는 거의 핵심은 뭐야? 중요한 건 뭐냐면 의사표시에 합치돼야 돼. 그렇지? 난 이거가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어떤 법률 효과를 만드는 거 있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이건 당연하게 보이는데? 근데 의사표시에 합치되는 건 당연한 건가? 서로의 의사가 합치된다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내 의사랑 너 의사. 근데 저게 꼭 그래야만 될까? 저게 당연한 거야.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좋아. 그냥 의심해보는 태도. 아니 물론 이때 안 자도 되긴 하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나 한쪽만 의사를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굳이 이렇게 캐묻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 있지. 이게 뭔가 지문상에는 없지만 지금까지 네가 읽은 파트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의심을 하잖아? 그러면 좀 예측하면서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완벽할 필요는 없어. 예측이니까. 하지만 의심을 해볼 수 있잖아. 이거 과연 당연하다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지.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그냥 수동적으로 그리고 그냥 약간 따라가지만은 말라고.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사고하면서 나아가야지 되지. 그냥 이 지문이 얘기한 대로 그냥 이렇게 순순히 끌려가면 안 좋다라는 거야. 오케이. 너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갈 수 있어야 돼.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우리가 여기 계약 떠올렸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 너무 당연해. 그치?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다. 한 말만 바꿨지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청구를 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계속 같은 말. 채무자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고 한다. 자, 변제라는 개념이 정의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좀 보통 다 알지 않나? 변제한다라는 뜻은? 혹시 몰랐어? 처음 알았나 여기서? 들어봤지? 많이 들어봤지? 근데 만약에 네가 좀 애매하면 이건 확실히 애매하면 확실히 잡아줄 필요가 있고 그게 아니면 그냥 당연하지 또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난 표시는 해줄 것 같다. 근데 정의된 개념이니까. 그래서 1문단 계약에 대한 얘기 2문단 뭐 법률 행위라는 것에 대한 법률 행위인가 뭐 변제에 대한 얘기 뭔가 재료들 겁나 흩뿌려 놨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직도 안 나온 것 같아. 하고 그 다음 문단 볼게.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다. 이거 보자마자 바로 뭐 해야 돼? 어떤 상황이 나왔지. 개별 사례가 나왔다. 라고 생각해줘야 되겠지. 그치? 지금부터 진정한 화제가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이때 네가 앞에 있는 것들을 이런 기회에 한번 정리해주는 거 괜찮아.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지? 그럼 이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도 있지. 매매 계약이래. 그럼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대로 써도 되겠다.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한대.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는 거야? 그치. 갑이 매수인이고 을이 매도인이지. 그치. 이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 조금 더 강조하자면 쌤이 아까 법지문 얘기할 때 이런 개별 사례 같은 게 서술의 중심 축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 지금도 쌤이 얘기하는 그 문장들을 하이라이트 해줘. 일단 이 문장.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그런데 그 전에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주지 않았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가득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 받은 뒤에 을의 과실을 불이나 그림 A가 다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자, 이렇게 크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지문에서 나온 개별 사례에 대한 내용을 다 표시를 한 거야. 그리고 이 지문을 쭉 읽어보면 이거에 맞춰서 지금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알겠어? 지금 빨간색 표시되지 않은 부분 있지? 이 나머지 부분들은 다 뭐냐면 얘네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 있는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글을 읽을 때 흰색 부분은 수단으로서 빨간색 부분이 목적으로서 읽어주면 좋아. 그렇게 하면 내용이 잘 정리가 될 거거든. 한번 볼게. 자, 일단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저 문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이 정도 잡을 수 있겠지. 을은 갑한테 어떤 물건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있고 갑은 을한테 대금을 줘야 되는 채무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 이거.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체크. 동산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동산. 동산이 뭔지 알아 혹시? 오. 그럼 그거랑 비교되는 게 뭐지? 맞아. 이거 아는구나. 그럼 됐어. 동산, 부동산. 그러니까 동산은 사실 부동산의 비교 개념으로서 등장한 거거든. 부동산은 왜 움직일 수 없어? 그렇지. 집 같은 거, 땅 같은 거. 내가 막 들어서 나도 줄 수는 없잖아. 그렇지? 동산은 어떤 게 있을까? 그냥 일반적인 물품. 그래서 얘랑 얘는 좀 구분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히 동산과 부동산은 다른 거다 라는 거 좀 인지해 놓으면 좋고. 어쨌든 그럼 뭐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 상황이 또 새로 추가되는데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뭔가 쎄한데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이런 등신. 아니 오케이. 뭐 굉장히 아름다웠겠지.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했대. 그럼 지금 상황이 뭐야? 지금 이 두 가지 관계에서 일단 이게 먼저 실현이 된 것 같아. 오케이.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1에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을 인도해주지 않았다. 와 잠깐만 살짝 머리 띵한 느낌이지. 어라? 너 왜 네 채무 안 해? 이행 안 해? 이런 상황인 거야. 이게 지금 안 오고 있는 거라고 지금. 문제 상황에 보이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 그럼 그거 맞춰서 이건 되는 거야. 자,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됐다. 저건 무슨 뜻이야? 막 가서 패지 말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예시를 떠올리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주면 좋겠지. 그럼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렇지? 뭔가 반대로 공적으로 뭔가 하면 되나? 난 생각이 들면 좋아. 반대의 개념도 생각해 주는 게 생각이 이런 깊이를 굉장히 생각이 다각도로 할 수 있게 해줘. 반대로 생각하는 거. 아무튼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쌤은 여기 읽으면서 살짝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거든. 왜냐면 방금까지 이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실체법, 뭐 절차법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여기서 이게 뜬금없는 게 아니지, 절대로. 지금 잠시 약간 빌드업 구간인 건가? 우리 기술 질문할 때 빌드업 구간 얘기 많이 했었잖아. 빌드업 함으로써 어쨌든 화제된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닐까? 그럼 이거 뭔가 요거랑 연관돼 있지 않을까? 여기랑? 보니까 대신에 빌드업 구간에서 최소한의 기계적 처리는 해줘야 돼. 채권의 내용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강제적 그것 즉 채권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같은 건데 이런 게 절차법에 갖춰져 있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갑자기 뭔가 막 쏟아지잖아 내용들이.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줘. 이 비교 층위에 따라서. 법이라는 거는 일단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 실체법이 있고 절차법이 있구나. 그리고 실체법은 그냥 그 민법 같은 것들. 절차법은 어떤 절차와 관련된 건데 그게 약간 그냥 아무 절차가 아니라 뭔가 집행하고 그다음에 소송하는 이런 절차 관련된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네 정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딱 요거 앞에 거랑 또 약간 연관되면 좋겠지. 뭔가 절차법이 그럼 저런 거랑 좀 연관돼 있으려나? 라는 생각까지 한번 최대한 연결시켜 주는 거야. 같은 화제 안에서는. 우리 영어에서 할 때랑 마찬가지로 하나의 흐름 내에서는 다 연결시켜 준다. 갑은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서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일단 첫 번째,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가지면 자기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는데 난 이 두 가지 연결고리가 일단 중요할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약속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어떤 연결고리 이런 게 좀 있지만 또한 판결한다는 건 뭐야? 진짜 뭔가 남길 수가 있는 거야. 내 판결에 대한 사례를. 그러니까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다는 거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공적으로 확정받으면 강제 집행을 또 할 수 있다는 거겠네. 절차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했잖아. 오케이.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딱 정리되는 거지. 물리력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구나. 국가가 와서 패줄 수도 있는 거다. 그건 오케이구나.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강제 집행하려면 국가가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빌드업은 결국 이거에 대해서 친구 잠시 진정하고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얘기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고 이거야. 크게 나누면 이거지. 사적으로는 너가 물리력을 뭔가 하려고 하지 마. 대신 공적으로 이런 게 가능해. 하지만 공적으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들이 있어. 정도? 그 정도만 정리되면 될 것 같은데. 뭐 굳이 뭔가 남기자면 나는 판결, 공적 확정, 강제 집행 이 단계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잡아줄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 이건 좀 중요하지. 왜? 얘네 쪽에 얘의 의사를 내가 뭔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니까 또 이야기가 또 진행돼. 새로운 정보.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이 갑으로부터 매매택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나 그림 A가 다 없었다. 병신. 진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과실이 뭐야? 과실. 나의 잘못과 실수. 이 과실은 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떤 사유로서 들어갈까? 너를 처벌할 사유로서 들어갈까?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 너가 과실인 거는 네 잘못이야. 이건 확실한 잘못이란 걸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네 입장에서는 좀 실수인데 할 수 있는데 네가 그거를 제대로 안 본 거야. 만약 이걸 법적 문제로 안 삼을 거면 아예 뭔가 연관성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갈 거야. 아니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거 솔직히 과실이 아니잖아 이거는. 애초에 연관성이 없는 거니까. 근데 과실은 기본적으로 이걸 문제 삼겠다라는 거에 의미해.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을이 그림 A를 불태운 게 과실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너는 읽을 때 을이 확실히 잘못이 있네로 읽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 애매하게 하면 안 돼.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거. 법적인 것에서 누군가 잘못을 하면 무조건 뭘 해야 돼? 어떤 처벌이 있을 거다라는 것까지 생각해줘야 돼.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는 저 읽으면서 잠깐 을 병신 하면서 을한테 어떤 처벌을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지. 일단 지금 물건이 아예 없어진 상태야. 이것도 인지를 해야 돼. 주고 싶어도 못 줘 이제. 없다고 없어. 이걸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 상황적인 거를.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대. 왜? 물건이 없어. 누구의 채무인데? 을의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됐다는 거. 없어졌으니까.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는 판결은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 담겨있는 전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계약에서 이제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런 채권과 채무는 기본적으로 계약하는 당시에 정해지는 그런 것들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때 정할 때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여기에서 너가 되게 중요한 약간 어떤 게 필요한데 이 중간에 약간 함정이 하나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 새로운 상황이 하나 나오고 있거든. 근데 이거는 가정적 상황이야. 그냥 이럴 때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상황과 확실히 구분을 해줘야 돼. 저거는 new 상황이라고. new 상황. 저 new 상황은 어떤 거야? 계약 시간에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 사기꾼인 거잖아. 맞잖아. 없는데 주겠다는 거잖아. 사실은 원래 없어. 없는데 없는 걸 주겠다 한 거니까 이거는 얘랑 확실히 다른 상황이라는 거를 너가 인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오케이. 그리고 다시 이거는 다시 원래 얘기했던 걸 돌아오는 거라는 걸 인지해 줘야 돼.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왜? 과실은 확실히 잘못이니까.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겠지. 책임은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처벌 받는 게 책임인 거야. 법적으로서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너 머릿속에는 어떻게 책임을 질 건데 하면서 그 다음 문단을 봐야 되겠지.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맞는 말이긴 한데 약간 나는 포인트가 살짝 틀어졌다 생각했어. 어디로? 의사표시에 대한 걸로. 의사표시 얘기 왜 하지? 하면서 내가 앞에를 볼 수 있어야 돼 이때. 앞에 의사표시에 대해 얘기했던 게 법률 행위 부분이었는데, 그치? 생각해보니까 법률 행위가 의사표시가 필요한 거였어. 그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자, 여기에 좀 또 다른 색깔 있으면 혹시 하이라이트 좀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밑줄 긋거나. 자, 이거를 누가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쭉 읽을 수 있는데 이걸 진짜 뭔가 계속 연결시키면서 읽는 사람이라면 이 문장이 사실 더 많은 의미가 담긴 문장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 저거는 어떤 걸 전제로 하냐? 저 문장은 뭘 전제로 하냐면 법률 효과라는 게 법률 행위만으로 생긴 건 아니라는 거야. 법률 행위 말고도 다른 어떤 것, 그게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다른 걸로도 법률 효과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지 얘네 간에가 일의적 관계는 아니라는 거. 즉, 요 가지 하나 추가시키고 있는 거야. 확실히 이거는. 의사표시가 합치가 안 돼도 법률 효과가 생기는 하나의 추가적인 사항을 추가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의 사항을. 이거를 꼭 인지해 줄 필요가 있어. 이걸 네 어떤 개념의 이 트리에서 추가해 줘야 된다고. 이 문장 읽으면서. 채무 불이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저것도 좀 이제 정확하게 읽어줘야 돼. 이런 파트일수록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이거는 누구인데? 누구의 책임인데? 을의 책임이란 거를 알아야 돼. 을의 책임으로 인해서 갑한테 새로운 어떤 권리를 갖게 된대. 이걸 정확하게 읽어줘야 돼.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이게 왜 중요하냐? 원래는 이런 게 규정이 없었어. 계약에서는. 원래 계약에서는. 근데 을이 어떤 잘못을 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짐으로써 갑의 어떤 권리가 새로 생긴 거야. 이건 되게 특이한 거라고. 정확하게 인지해 줘야 된다. 을의 책임으로 뭐가 생긴 거냐면 갑에게 계약 해제권이라는 어떤 권리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책임을 진다라는 게 처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왜? 계약을 해제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됐을 때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여기에 계약 해제권 하나 넣어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나는 일방이라는 표현이 서로의 의사표시가 합치 안 돼도로 들리거든. 그리고 이런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고 한다. 여기서 확실히 이제 되지. 여기 파트가 단독 행위였구나. 좀 지울까?
이렇게 트리가 확실히 완성이 돼야 돼. 근데 보통 애들이 이런 트리를 못 만들어. 이거 읽으면서. 여기 계약이 들어가고 여기에 계약 해제권이 들어가겠지. 별거 아닌데 중요해. 하면서 이제 맞아 문답만 좀 봐준다면 갑은 계약을 해제했대. 그럼 앞에서 얘기한 대로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돼야 된다고. 그렇지? 근데 계약에 대해서 채권 채무에 대한 내용밖에 안 나오지 않나? 채권 채무가 뭔가 어떻게 돼야 되겠지.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당연히 계약의 양당사자는 갑과 을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치? 없던 것이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야? 갑은 이미 했다고, 채무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게 원상회복 청구권이라는 게 생긴다고. 지금 여기 잘 보면 계약 해제권이랑 원상 회복 청구권은 기존에 있었던 채권 채무 관계는 아닌 거 알겠어? 근데 각 상황별로 좀 추가되고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것도 확실히 좀 구분해 줘야 돼. 사전에 있었던 거랑 사후적으로 생긴 것들. 어쨌든 원상 회복 청구권 이것도 출자자 이미 대입 습관적으로 해야지.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게 청구하는 권리래. 청구권은 채권이지. 원래 상태로 회복하게 해달라는 건 어떤 거야? 돈 돌려줘. 씨, 돈 돌려줘. 그래서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대금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아, 그렇지. 같은 얘기고. 너무 당연하다. 근데 여기서 난 너가 좀 이거는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좀 현실적인 팁인데 기응, 니은에 대한 게 많이 나와 있잖아? 그럼 너가 지문에서 먼저 이 기응, 니은이 어떤 지문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 판단해 주는 것도 되게 좋아. 갑의 채권, 이러한 갑의 채권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지? 원상 회복 청구권이지. 그렇지? 봐봐. 이게 기억이야. 이게 니은이지, 니은. 그냥 헷갈리지 말라고. 갑의 채권이라고 하면 사실 이런 것도 다 갑의 채권으로 볼 수도 있잖아. 그렇지? 너가 보는 그 문제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지. 기억은 뭔데? 비유는 을이 그림을 주는 거예요. 을이 그림을 주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갑이 반대해야 되는 채권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요거 관련된 건 거야. 오케이? 그래서 뒤를 보면 17번 먼저 한번 판단해 볼게. 혹시 17번 답 틀렸나? 몇 번 했어? 4번 4번? 그치, 이거 4번 애들 되게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것도 4번 찍은 애들도 그나마 지문을 잘 읽은 애들이 4번을 찍어. 왜냐하면 채권과 채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거거든. 저게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둘 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었으면 맞는 말이야. 근데 이거는 지금 애초에 좀 많은 상황이 달라진 어떤 채권이라고. 약간 사실 일부러 낚으려고 그렇게 만든 거긴 하지. 근데 제가 읽은데 보니까 너무 만든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많이 보이거든요. 혹시 또 어떤 것도? 처음에는 2번인 줄 알았는데 니은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 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이다. 근데 정원이가 아니지. 일방적으로 된 거지. 얘는. 그러니까 이게 미리 지문에서 이 작업을 해주고 되게 도움이 돼. 그게 아니면 니 지금 완전 다른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 이름 세상은 2, 3, 4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도 맞단 말이야. 기억이 있네 그걸. 그러니까 니는 같은 그러니까 너무 치밀하지 않냐고 이게. 아니 이때라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한번 봐보던가. 그러면 또 이게 이거랑 좀 다른 건구나. 그러니까 가서 다시 확인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한 습관이야. 너는 절대 완벽하지 않다. 알겠지? 그럼 어쨌든 17번은 5번인 걸 할 수 있겠지. 기획은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치? 을이 채무니까 니은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갑의 거니까. 1억에서 또 팁을 주자면 어떤 의무랑 권리가 법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올 건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누구의 의무고 누구의 권리인지를 구분해 줘야 돼. 계속. 그게 안 적혀 있어도. 자, 선지 판단 빠르게 해볼게. (16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실체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치? 실체법에는 아까 보면 그 민법과 같은 이런 거 규정하고 있다.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겠지. 절차법에 강제 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절차에 관한 거니까. 3번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 이거지 딱. 이걸 딱 요구했던 거야. 평가원은. 그러니까 여기서 너가 개념은 명확히 구분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굉장히 메시지를 크게 가져왔으면 좋겠어. 명확히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수평적 구분이 있고 수직적 구분이 있다고. 수평적 구분은 같은 비교층이 간의 구분일 거고 수직적인 건 뭐야? 상위 하위 간의. 이거 두 개 다 해줘야지 구분을 하는 거야. 그냥 대충 이거랑 이거 다르다 정도로는 안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쌤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어떤 걸 좀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지가 약간 이런 부분인 거야. 이런 개념들이랑 나오거든. 쌤이 계속 얘기하잖아. 헷갈리게 나온다고. 근데 이런 개념들을 오히려 법지문에서 더더욱 너가 구분해 주려고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그치? 법도 물리할 수 있어. 법을 하면 괜찮아. 5번 실현 불가능한 것의 내용을 한 계약은 무효이다. 그치? 애초에 계약이 무효가 됐잖아. 자, 18번 가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가가 뭔데? 계약하고 나서 을의 과실로 인해서 그림이 사라졌어. 불탔어요. 불탄 거잖아. 채무가 불이행이 된 거지. 1번 을의 과실로 인해 이행 불능이 되어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너무 답인데? 2번 갑은 소를 제기하여야 매매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점할 수 있다. 이건 왜 틀렸지?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이 없다고요 지금.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된다고요. 애초에라는 말도 되게 중요해. 이런 것도 굉장히 평가원이 잘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전제가 지금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이 이미 상실되는데 어떻게 고양이를 기한할 수 있냐고. 이 논리를 굉장히 많이 써, 평가원이. 3번. 갑은 원상 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그림 A의 소유권 회복할 수 있다. 그림 A의 소유권 회복이 안 돼. 애초에 회복이라는 거는 그 A가 있어야지 그냥. 다시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없다고 지금. 뭐 물이 끼얹어도 지금 안 돼. 망했어 지금. 4번. 갑과 을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 되었다. 계약한 당시에는 실행 가능했어. 이거 하이라이트 칠해봐. 이거 만약에 쌤이 아까 이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 보면 알지? 이거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보면 맞는 거 같거든. 실현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진짜 상황이 아니라 가정적 상황이었잖아. 이걸 문제가 낸다고.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한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져야죠 당연히. 뭔 개소리야. 져야지. 이거 날로 먹으려고. 자, 19번을 보면 이건 좀 약간 특이한 게 그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어. 근데 새로운 개념이어도 기본적인 어떤 요소들은 겹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걸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제약이다. 첫 번째 질문. 증여는 의사표시 합치가 이루어집니까? 네. 맞아? 네. 왜? 어떤 사람이 의사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 승낙했잖아. 그치? 그러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네. 맞지? 법률 행위라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실력자라고 여기서. 증여는 법률 행위야. 근데 특이한 건 뭐야?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고. 이거는 일단은 이것도 당연히 어떤 상황이니까 그걸 만들어줘. 법적 주체를 도입해줘. 증여자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증여 받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채무는 이렇게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줘야 된다고. 이 나머지 하나가 필요가 없다고 이거는. 요것만 정의가 되는 게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또 뭐 어떤 생각까지 좀 줬냐면 증여자는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계약과 다르구나. 아닌가? 이거 좀 약간 애매하긴 하다. 어쨌든 이 지문 속에 나와 있는 계약과는 매매 계약과는 좀 차이점이 있다 정도. 왜냐하면 매매 계약은 무조건 서로 상호적인 어떤 채권과 채무 관계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을 한대. 그리고 의사표시 상대방이 필요가 없대. 그 말은 단독행위다.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막 이것저것 막 정보가 너무 쏟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얘기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쌤은 이거를 지문에 있는 개념을 입혀서 읽어준다라고 표현하거든. 굉장히 중요해. 보기 문제 풀 때. 자, 1번.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법률 행위로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네. 그치? 의사표시를 요소로서 한다. 그치? 2번. 증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그치? 3번. 증여는 변제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증여자는 변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얘도 매매랑 같이 이거는 매매와의 차이가 아니지. 3번. 4번.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당하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 차이가 있다. 있지. 5번.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표시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 차이가 있죠. 자, 여기까지. 18번은 20번은 이제 바로 1번 해줄 수 있어야 될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지문 이렇게 약간 마무리를 지을 거거든. 그러니까 확실히 법적 주체, 개별 사례 이런 거 중요한 거 알겠지. 그리고 이런 의무랑 권리, 계약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도 좀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지? 이런 게 배경 지식으로서 네가 다음부터는 상식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배경 지식은 개념이 당연하게 정리가 되거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네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예약 문제 저거가 사실 좀 중요해. 저기에서도 아마 이 질문 좀 비슷한 느낌이 나긴 할 거거든. 그래서 이 질문을 좀 잘 정리해서 들어가야 될 건데 저기 나와 있는 어떤 상황과 법적 주체 이런 것들을 잘 잡을 수 있게 오케이.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이 별로 없어서 문학 한번 바로 풀고 해볼 거거든. 마무리 할 건데 문학 그 첫 작품은 우리 저번에 한번 했던 거고 만응이랑 우원 지문은 마지막 장 한 장 있지. 일동 장류가 화암구곡 그거 지금 한 7분 줄 테니까 풀어볼게. 준비 시작.
10분 지났습니다. 시간 조금만 더 줄 테니까 답을 내봐. 답을 내 어떻게든. 뭔가 잘못 읽은 것 같아. 이 분 안에 답을 내세요. 답은 32번부터 순서대로 2번, 3번, 4번. 오케이. 자, 잠깐만. 33번은 4번이 뭐가 틀렸다 생각했어? B가 왜 틀렸어? 자, 고전 시가든 현대 시가든, 아니 고전 시가든 현대 시든 둘 다 시잖아. 시의 선생님 뭐 해야 된다 했어? 핵심이. 그렇지. 화자 입장에서 화자와 처한 컨텍스트랑 그리고 얘가 그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무드를 정리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일동장류가는 사실 좀 거의 컨텍스트만 잡아도 될 정도로 되게 뭔가 내 마음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어떤 걸 겪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 서술이 쭉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약간 여행 일기 느낌인데 컨텍스트만 잡으면 사실 끝이야. 그래서 얘는 쌤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A, B, C 순서대로 잡으면 끝인 것 같거든. A에는 어떤 컨텍스트가 들어있어? 중략 이전까지. 지금 화자가 어떤 입장인지 혹시 잡히나? 얘 뭐 하는 애인 것 같아? 화자 실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야 돼. 얘 외교관이야, 외교관. 다른 나라로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 아니야? A는?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사명과 군악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바람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난대. 그럼 지금 너의 머릿속에 떠올라 지금 보여야 되는 건 뭐냐면 6개의 배가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배가 떠나는 상황이다 라고 잡아줘야 된다고. 그럼 왜 군악소리 해산을 진동하냐?
옛날에는 이렇게 나가는 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정말 많은 준비와 잘 갔다 오세요 막 이러면서 일부러 약간 잔치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교관인 화자가 자기 본국을 떠난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될까?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뭐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뭐 해구를 얼른 나서 오륙도를 뒤지우고, 이거 뭐야? 지금 이제 배가 출발한 거야. 그러니까 오륙도를 뒤지운다라는 거는 이제 뒤에 있다라는 거지.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아득하대. 아, 지금 밤인가 보다. 아무것도 아니 배고 연애 각진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뵐만하다. 많이 좀 갔나 본데. 그리고 배방에 누워 있는 거지. 아, 화자는 지금 본국을 떠나고 있고 조금 추가적으로 하면 그냥 어떤 배방에 있다. 배방에 누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간에 뭐 가뜩이 신난한데 대풍이 일어선다. 아, 지금 날씨가 좀 안 좋나 보다 하면서 겁나 막 이렇게 막 흔들리고 막 그런 상황인 거지. 그게 중략 전까지 상황. B는 뭐야? 외교를 갔다가 다른 나라에 본국에 돌아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략에 굉장히 많은 게 생략된 거지. 물론 B에 그런 게 뭔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건 없어. 근데 쭉 읽어보면 뭐 어때? 지금 뭐 하는 상황이야? 왕을 뵙고 있는 상황이지. 근데 어떤 왕인데? 우리나라 왕 아니야? 그래, 너희 수고했어. 이제 가서 쉬어. 여행 갔다 온 상황이라고. 그냥 여행 갔다 와서 그냥 바로 집 갈 수 있나? 왕이 하늘이라고 했잖아. 하늘한테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이제 집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한테 인사드리면서 본국에 돌아왔고 왕한테 인사드리는 상황이라고. C는 뭐야? 집에 온 거지. 그러니까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애들이 막 뭐야? 아니 아빠 죽었더니 고쳐본 듯. 헐, 나 죽은 사람 온 것 같아. 약간 그런 건 엄청 놀랬다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옛날에는 이 배를 타고 어디 나갔다 오면 거의 대다수는 죽었어. 못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고. 그러니까 죽었던 일을 다시 본 거와 같이 놀랍고 또 어떻게 했어?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겠지. 3번 C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죽었던 일을 고쳐본 듯 하고 있는데? 뭐야? 아빠 뭐야? 아빠 뭐야? 약간 이런 상황 아니야? 근데 지금 무심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저거를 너무 기뻐서 머릿속에 앉았다는 걸 Nope, nope, nope. 무심하게 대응한다라고 했잖아, 확실히. 무심하다라는 거는 애초에 뭐야? 약간 이런 거라고. 놀란 거랑 무심한 거랑 확실히 다른 거야. 이런 것도 확실히 구분해 줄 필요가 있겠지. 그러니까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건 맞을 수도 있지만 무심하게 대응하고 있다? 뭐야 저 사람, 약간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건 아닌 거야 확실히. 4번 3번이고 4번의 B에서 격실 갖추기 위해 뜨거운 땅에 엎드려 있는 일. 왜 격실 갖춰야 되는데? 앞에 하늘이 있으신데. 오케이. 컨텍스트를 최대한으로 판단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너가 계속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어떤 컨텍스트이길래? 어떤 상황이길래? 그래서 가는 그냥 이런 컨텍스트 잡는 게 좀 중요했던 지문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 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황은 되게 나는 단순하다 생각해. 자연 속에 있는 화자 아니야? 무드는 어떤 거 같아? 만족하고 있어요. 어떤 걸 보면? 분명히 높으니까 한 거라 그때로 소위 내가 인생에도 자랑할 때 있으리. 그냥 뭐 자연에서 뭐
화한풍에 너뿐인가 하더라. 뭐 이런 거 보면 그 연대, 조화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만족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34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넌 몇 번 했어? 3번? 왜 3번 했지? 1번, 2번, 4번, 5번 맞는 것 같아서요. 이런 게 진짜 골치 아프다고. 근데 사실 자, 이게 진짜 사실 나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제대로 해설하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 다들 막 이상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답이 4번이야. 그리고 겸양의 태도가 아니거든. 왜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까? 경량이 좀 겸손. 맞아. 겸양이 뭐 겸손과 양보인데 그냥 겸손이랑 똑같은 태도적으로는 겸손과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 자랑할 때 있으리라서 경량이 아니었어. 자, 이건 왜 그러냐? 쌤이 저번에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준 적 있거든. 겸손을 설명하면서 예시 들었었던 것 같아. 만약에 전교 1등이 한테 네가 가서 너 공부 좀 잘하세요? 했을 때 에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건 겸손이 맞아. 근데 만약에 전교 꼴등한테 가가지고 너 공부 잘하니? 에이 아니에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고. 이건 솔직한 거야, 솔직한 거. 즉 겸손의 어떤 이 조건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지? 어느 정도의 이런 거에 대해서 겸손할 만한 좀 그런 요소가 있어야 돼. 뭐 전교 1등이라던가 아니 난 좀 대단한 사람이야 원래 좀 대단한 무언가 있어야지 겸손이란 말이 애초에 성립이 한다고. 근데 보기를 잘 읽어보면 자, 조선 후기 시가에서는 경험과 외모에 대한 관심 확대되었다 하면서 화암구곡은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호에서의 자족감 있거든.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인 향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 난 이게 뭘로 보이냐면 얘 병신이야 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게 하자. 어쨌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한다고. 이 보기를 쓴 사람 메시지 한번 봐봐. 얘 출사하지 못한 애야. 얘는 향초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나는 야인생이에요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 진짜 솔직한 거라고. 그러니까 겸손의 태도가 아니라고. 이거는 겸양이 아니라고. 이거랑 단적으로 비교해 볼게. 앞에를 볼까? 앞 세트에서 만능 세트를 내가 넣어왔거든. 나에서 기역 파트 어리고 향함의 뜻이 있는 내 분인가 하노라. 그거랑 38번에 아닌가? 어디 있더라? 겸손 Where are you? 아, 41번은 5번 선지. 기읍과 니은은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어리고 향함의 뜻이라고 했잖아.
난 이게 야인생이랑 사실 표현상으로는 비슷한 느낌을 생각해. 근데 왜 한 명은 겸손이 겸양이 아니고 한 명은 겸손이 맞는 거야? 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만흥에 있는 이 사람 있지? 윤선도. 이 사람은 4대부야, 4대부 애초에. 양반 겁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맞아. 야인생의 한 사람은 그냥 사람이야. 출세하지 못한 선비라잖아. 얘는 아무것도 이런 게 없는 애야. 윤선도는 겁나 대단한 사람이거든. 실제로 찾아보면. 별거 아닌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는 겸양이라 하기가 힘들다고. 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설마 저 이제부터 모든 작가들에 대해서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하면 뭔 개소리야 라고 답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거야. 쌤이 고전의 세계관에 대해서 저번 시간 얘기해 줬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 고전의 세계관. 고전의 세계관이 어땠지? 하늘을 기점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을 따지는 거였지.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탐구해야 돼. 왜? 하늘의 이치에 담겨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도 탐구를 해야 되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 생각의 틀 있잖아. 이거는 여기서 인간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4대부들,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야. 이때 당시의 양반들의 머릿속에 있던 개념이라고. 근데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안 나와. 쌤, 근데 왜 옛날 작품 다 이런 내용밖에 없나요? 하면 그 사람들 밖에 문자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문자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언제 바뀌기 시작하냐?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좀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농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발달을 많이 해. 막 모내기법 이런 거 되면서 되게 발전하면서 사람들, 일반 서민들도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드디어 문자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게 된 거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조선 후기 이후로 어떤 일반적인 서민들도 자신만 얻은 이야기를 서술할 수 있게 돼. 오케이. 그리고 고전의 세계관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내용이었거든. 근데 조선 후기부터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각을 억압하고 있던 것들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현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돼. 그게 사실 이 보기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너는 저기 뒤에 뭐 강호에서 자족감 출세하지 못한 거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라는 것을 확실히 잡았어야 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쌤이 느끼기엔 교수님들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여기는 것 같아. 이 정도의 세계관을 알고 있지? 이런 거라고. 그걸 바탕으로 했으면 너는 조선 후기의 이 친구는 그냥 정말 보기만 보더라도 얘는 진짜 그냥 솔직하게 진짜 야인생애인 거야. 얘는 진짜. 근데 앞에 있는 작품들, 앞에 있는 만흥 같은 작품들 보면 기본적으로 얘네는 그냥 딱 봐도 고전의 세계관에 대한 내용인 거 알겠잖아. 그렇지? 그래서 고전의 세계관과 조선 후기에서 어떤 변화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 그리고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 고전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거랑 비슷한 걸 굉장히 많이 출제했거든. 이게 굉장히 오답률 높은 문제가 출제됐었어. 이런 것들이. 그래서 더더욱 이런 거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되게 매력적이지 않아? 조선 후기에는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요거랑 요게 혼재돼 있어. 아직까지도 양반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남아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새롭게 등장한 사람도 있다고. 굉장히 출제하기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어떤 시기야. 그래서 조선 후기에 대한 작품들을
쌤은 더더욱 좀 많이 보여줄 것 같거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수업에서는 오늘 거의 비문학 걸 거의 대부분 한 것 같거든, 시간을. 문학을 조금 더 해줄게. 그래서 문학에서 고전 시가 이프합트를 조금 더 깊숙하게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할게. 고전 시가, 고전 소설 이런 것들. 그리고 쌤이 살짝 사과를 할 게 있는데 쌤이 좀 다시 보니까 이걸 좀 잘못 설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지문을 다시 볼게. 지문을 다시 보면 여기에서 봐봐. 잘 보면 그 법률 행위라는 게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한다고 했거든. 그 이 말은 의사 표시보다는 의사 표시 합치라기보다는 그냥 의사 표시만을 이야기하는 거야. 쌤이 여기서 좀 착각한 것 같거든. 읽으면서 의사 표시가 있으면 다 법률 행위인 거야. 오케이? 단독 행위사 표시가 없어. 아니야. 그래서 단독 행위는 얘랑 비관계가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가. 왜? 단독 행위도 어쨌든 의사가 한쪽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법률 행위 안에서 단독 행위랑 그냥 어떤 계약 같은 게 구분되는 거지. 그리고 요거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하고 있진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건 없지만 얘도 분명 존재한다라는 건 인지를 해야 돼. 오케이. 그게 뭐냐면 이거 계약 해제권도 사실 잠깐만. 이거에 해당하는 게 잘 보면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시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타난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이 저 물음표에 해당하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리고 계약 해제권은 사실 여기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단독행위 밑에 해당해야 되겠지, 이것도. 왜냐하면 이것도 의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갑의 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좀 내가 미안하다. 좀 잘못 나도 읽으면서 오랜만에 읽어서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증여랑 유언은, 그러니까 유언은 그러니까 증여가 법률 행위고 유언이 단독 행위인 것도 맞는데 단독 행위도 어쨌든 법률 행위의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걸 1번 선지를 너무 그냥 당연하게 읽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야. 원래 우리 구분을 하면 이건 틀려야 되는 거잖아. 왜냐면 우린 이거를 단독 행위는 법률 행위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 의사 표시 합치가 없는 거니까 의사 표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로서라는 표현이 안 맞다는 거지.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의사 표시까지 우리는 맞지. 근데 요게 순간 걸려가지고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구분해줘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단독 행위는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인지가 안 나와 있어도 네가 구분해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도 좀 얻어가면 좋겠다. 여기서 이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거 오늘 한 예약 지문은 꼭 집 가서 확실하게 계약 지문은 집 가서 꼭 한번 제대로 정리해봤으면 좋겠어. 쟤는 네가 수능 직전까지 다시 볼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리해놔봐 이번에.
그리고 나머지 숙제로는 이제 뒤에 예약 지문 풀어오는 거랑 뒤에 예약 지문은 시간 제한 없이 최대한 다 맞을 수 있게 풀어오고 이거는 이제 법지문 2개 넣어놨는데 얘는 좀 쉬울 거거든. 그러니까 시간 재서 얘는 풀어. 알지? 시간 재서 2개 풀면 된다. 그리고 오늘 아까 얘기한 이 겸양에 대한 것도 꼭 한번 정리해주면 좋아. 앞에 그러니까 저거 선지 2개를 하이라이트하면 좋겠지. 아까 우리 방금 한 저 34번에 4번 선지랑 41번에 5번 선지 2개를 하이라이트 해주고 너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야. 이거 이렇게 비교해준 사람 없다 진짜. 재수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 쌤이 제 문학 고트가 한 명 있었거든. 그 사람이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근데 이게 맞아. 근데 이 해설이 맞아. 이게 쌤 수능 때 지문이거든. 그래서 쌤은 그러니까 겸손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정리해놨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던 거야. 이거 많이 틀렸었거든 그때 당시에.